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이니까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개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그 근로 시간 또는 어떤 노동과 관련한 근로와 어떤 노동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분야에서는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개인 생활이 많이 변화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생활의 변화. 자, 이제 개인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뜻은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은 임금 노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가사 또는 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주로 치중을 했었죠. 그러니까 남성은 이제 밖에 나가서 임금 노동을 하고 여성은 이제 가사라든지 어떤 그런 육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념을 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서서히 고정관념이 이제 희석이 되어 나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 모두가, 남녀 모두가 이제는 일과 또 가족, 또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개인의 생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삶의 방식들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근대 가족이 이제 서서히 쇠퇴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쇠퇴를 맞이하고 있다. 자, 이제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남성은 이제 임금 노동에 대한 부분들, 또 여성은 가정에서 뭐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육아에 이제 전념하고 그랬었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근대의 가족 형태들이 서서히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들이 노동사회에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이 노동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진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혼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로 인해서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에 52.6%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는 조금은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성의 임금 노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여성의 이제 사회적 진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계속 진입함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돌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성의 노동 인구가 이제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성의 노동 인구가. 자, 여성의 노동 인구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 첫 번째, 자, 고용 체계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 체계가. 자, 이 고용 체계가 변화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이 노동에 투여하는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점점 최소화하고 시장 순환에 대응을 해서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이제 조절하기 시작한다. 노동력을. 자, 이러한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고용의 이제 유연화를 가정에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화. 자, 고용의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자, 기업체가 이제 크면 클수록 정규직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점차 줄여져 나가면서 하청이라든지 하도급이죠. 그 다음에 외부화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규모를 축소한다. 그리고 정규직의 노동력을, 자, 정규직을 이제 점차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제는 임시직이나 또 파트타임으로,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런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서서히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가족을 돌보고 소득 활동을 병행해야 된다. 병행하는 여성에게 이제 적합한 이제 고용의 형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족도 돌봐야죠.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죠. 이거 이제 영문을 이제 워킹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살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가서는 소득의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워킹맘 형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자, 고용의 형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조건에 맞는 조금은 좀 불안정하지만 저임금의 일자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등장한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여성이 노동인가가 점차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유연 근무제가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연의 근무제. 자, 유연 근무제가 확산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택에서 근무하는, 이것이 이제 재택근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택이나 또는 사무실 인근에 스마트 워크 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 자,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원격 근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 일자리를 두 사람 이상 이제 나눠서 하는 잡 쉐어링의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 공유하는 제도죠. 일자리 공유 제도.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자택이나 아니면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여건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자,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애사심을 줄 수가 있고, 애사심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만족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성과를 점차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유연근무제에는 우리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뭘까요? 먼저 이제 탄력 근로가 있죠. 자, 이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또 끝을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처음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끝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끝나는 시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택과 조정이 가능하다. 선택과 조정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탄력 근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압축 근로죠. 자, 압축 근로라고 하는 것은,
자, 주 이제 한 40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주 5일제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며칠이요? 주 4일에 동안 압축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가 있죠. 자, 단시간 근로라고 하는 것은, 자, 40시간 이하죠. 자,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인데, 통상은 이제 파트타임 형식입니다. 파트타임.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이제 일을 하는, 자, 그런 형태가 있는데, 자, 정규직이면서도 이런 단시간의 근로를 도입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규직이면서도.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이런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 해서 그런 노동자들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죠. 자,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가정에서 업무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집이나 자택이나 아니면 그 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속된 그런 스케줄을 통해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가상 공간 속에서 업무 공유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뭡니까? 유연 근무제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데, 자, 그러한 네 가지 형태를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탄력 근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압축 근로, 단시간 근로,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의 이런 형태들이 바로 유연 근무제와 관련한, 자, 그런 형태의 네 가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그 부분 한번 봐야 되겠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선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근로자의 어떤 직무 만족도죠. 그 다음에 사기를 높일 수가 있다. 높여서 결국 뭡니까? 애사심이죠.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애사심을.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직률을, 근로자가 이직할 수 있는 이직률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직할 수 있는 이직률 또는 이직 의도를 낮추고 또 인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기업체인 경우에도 바로 그런 인재를, 자, 신입사원서부터 해서 경력사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견 간부 내지는 임원까지 올라갈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는 그런 분을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그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연한 근무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의도와 이직률을 낮춰주면서 바로 인재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창의성에도 좀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업인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자, 스트레스, 업무와 관련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직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도 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과 가족을 함께 병행할 수가 있죠. 일과 가족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가족도 돌볼 수 있는 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방식을 좀 더 개선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업무 효율을. 자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유연한 근무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사회관계의 변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생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추세들을 한번 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이번서부터는 이제 사회관계가 변화되는 자 그런 과정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2차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회학자 이제 쿨리가 등장하죠. 자, 이 쿨리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친밀하게 어떤 대면적인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자아가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이 사람은 먼저 원초적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원초적 집단. 자, 원초적 집단의 예가 뭘까요?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 자, 이런 형태의 어떤 가족, 가정. 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원초적인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원초적인 집단 속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습니까? 매우 지속적이죠. 지속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절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인간관계, 원만한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2차적인 집단에서는요. 자, 2차적인 집단에서는 인격적인 유대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일이. 업무가 우선이 되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사회 구성원들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군중 속에서의 고독, 외로움, 소외감,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익명적 관계라고 보실까요? 익명적 관계다. 자, 여기서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이 되니까요. 그것은 이제 어떤, 현실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 가상의 그런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익명적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컴퓨터에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이죠.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접속하는 그런 중에서만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인 관계다. 순간적이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점차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나가면서 의사소통의 관습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 관습이 무너진다는 얘기 뭘까요? 어떤 경어를 사용하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이제는 비어나 속어나 은어나 아니면 욕설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난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명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요. 자, 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의 형태 아니면 아이디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식별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욕설도 난무하고 반말도 하고 비어, 은어, 속어 자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차 정체성을 더 어떻게 할까요? 다양하게 잃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익명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중의 정체성이 이제 출현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다중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마크 포스터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마크 포스터. 자, 이 마크 포스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개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다중적이고, 그 다음에 분산화되어 있고, 탈중심화되어 있어서, 정체성이 불안한 주체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정체성이 불안한 주체.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다중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니죠.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정체성에 지나치게 내가 몰두를 하게 되면 현실인지 가상인지 혼돈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상 속에서 있다 보니까 현실과 가상을 혼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다중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양한 사회관계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관계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부분이죠.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SNS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주로 이런 SNS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관계 양상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사회관계를 바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다. 자, 닐슨 코리아에서도요,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닐슨 코리아에서. 자, 조사한 그런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얘기죠. 자, 트위터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트위터인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인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 형태가 상당히 참여율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이용자는 주로 이제 정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개인의 욕구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삶의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삶에 있어서도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개인과 직장에 있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 이 부분은 한국전산원에서 한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니까 개인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가? 자,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놓았죠. 어떻게 구분했느냐? 먼저 개인 생활의 정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 직장 생활에서도 정보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겁니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개인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의 정보화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정보화 관련해서 좀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요.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자, 그런 어떤 정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여부죠. 그 다음에 자, 정보를 어느 만큼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정보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환경과 정보에 대한 환경 또는 그런 통신 정책과 관련한 자 그런 부분들이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정보와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직장 생활과 관련한 부분이죠. 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자 이러한 정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직장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 정보 기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다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을 어느 만큼 내가 습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정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가져오게 되었는지. 자, 이런 분들은 바로 개인 생활에 있어서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설비라든지 이용의 정도라든지 그런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또 노력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고요. 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기술에, 정보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이 이용을 한다라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와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삶의 질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용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자,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 삶의 질에 관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삶의 질의 향상. 미치는 영향. 자, 이 부분도 이제 한국전산원에서, 보고한 그런 자료에 의한 부분인데, 먼저 이제 정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죠. 자, 정보 환경과 이제 정보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정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풍부한 IT 서비스죠. IT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화가. 네트워크화가 된 그런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부분도 안정된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정보통신의 기반이 제공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구조 변화에 있어서의 정보화라는 부분이죠. 사회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정보화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정보화의 환경입니다. 정보와 관련한 환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보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정보 기술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러한 I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겠죠. 편리하고 어떤 편익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개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IT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자 교육,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겠죠. 개인정보 보호.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러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자,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부분들, 자, 그런 것도 이제 정보와 관련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보 정책에 대한 이해.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이런 얘기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본 것이죠. 먼저, 사회적 수준입니다. 사회적 수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바로 어떤 조직의 수준이죠. 조직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개인의 어떤 그런 수준이죠. 개인의 어떤 측면이죠. 개인의 상호작용. 이런 형태로 해서 알츠는 삶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사회적 수준으로, 두 번째 조직,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는 개인의 목표에 정보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있고 개인의 어떤 성장 또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자,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직 내 그러한 정보 시스템이 과연 그런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느냐. 자, 그런 부분들과 이제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과 과연 어떤 이런 시스템과 사용자 요구와 관련해서 부합하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알츠가 얘기한 거는 정보기술의 삶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 봤을 때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로는 개인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자인 경우에도 이제 삶의 질의 이제 향상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이제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는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죠. 고령자들. 자, 이런 이제 고령자들인 경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면 삶의 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이제 그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도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르신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그 온라인 게임에 좀 심취함으로 인해서 평소 어떤 걸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증세들이 많이 호전이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TV에서 방영하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고령자인 경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들을 점점 조금은 좀 덜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사용한다라든지 인터넷을 통함으로 인해서 소외감이 점차 감소하면서 정신 건강이 또 향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건강. 자, 이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런 정보 기술들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 그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